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한 변리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2차 강의와 관련해서 저는 기본 이론 강의 찍고 판례 심화 강의 찍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서술형 입문 연습 강의 찍은 이후에 최근에는 4월 달에 실전 강의가 현장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혼자 열심히 이 서술형 실전 강의 열심히 준비 중인데 이제 들어올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마특허법 12월에 출간이 됐고 테마특허법 판례집 1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각 교재가 출간된 이후에 설치가 된 유의미한 대법원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특허법 기본서와 판례집이 출간된 이후에 12월 1월 이후에 법 개정이 있다면 이를 반영을 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야 됐겠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법 개정이 있으면 그 법 개정이 S급 쟁점으로 뽑히기 때문에 수험적인 입장에서는 공부할 양은 조금 늘어나지만 이 중요도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실익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운이기도 한데 법 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적지 않습니다. 많이 새롭게 설치가 됐고요. 이를 반영한 추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거 두 개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본 강의 다 무료로 업로드가 될 거고 본 자료 역시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을 거라서 이 기본서 추록 정어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판례집 추록 정어표 이거 갖고 계시면서 본 강의를 같이 수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새롭게 설치가 된 판례 내용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그럼 특허법원 안 나온단 말이냐? 특허법 판례 나올 수도 있잖아. 네가 뭔데 확신을 갖고 대법원 판례만 진행을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책 출간 언제 됐다고 했죠? 12월 1월 달에 출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특허법 판시가 나왔으면은 지금 현 시점이 4월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3월 중순 시점인데 그 이후에 나온 특허법원 사건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확률도 매우 높아요. 물론 이게 기간 굳이 따져보면 확정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법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급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당해 연도의 대법원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특허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높게 가져가실 만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아, 난 너 못 믿겠어. 난 특허법원 판례도 다 분석하고 싶어. 특허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수십, 수백 개의 판례가 있을 겁니다. 의미 없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드린 딱 그 선 수준에서 아주 정밀하고 심도 있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걸로 할까요? 판례집 정호 자료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 저희가 판례 심화 강의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판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태블릿 화면을 같이 보면서 테마특허법 기본서를 같이 정리하는 형태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록 정호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 본 교재도 수강 시에는 전혀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옆에 펴져 있으면 좋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예상컨대 이 추록 특강이 2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까, 2개 강의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길어도 뭐 3개를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 1강은 판례 중심으로 중요한 판례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쭉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례 정호자료 추록자료 보시면 첫 페이지에 특허법 학회 선정 탑10 판례 리스트가 나옵니다. 보시면 2022 탑10 판례라고 하네요. 왜 20일까요? 이거 박지환 편집 잘못했네, 꼼꼼하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오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2023년도 최근 올해 선정이 되어 있는 10개 판례입니다. 그럼 왜 2022냐?
2023년도에 선정하려면 2022년도 그 전년도에 나온 판례 중에 유의미한 10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 탑10 판례라고 하는 게 올해 선정된 탑10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탑10 판례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탑10 판례로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테마특허법 교재 그리고 판례집에 거의 들어가 있고 뭐 기본 강의에서도 특히 설명을 열심히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 판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판례 심화 강의에서 아주 심도 있고 정밀하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판례 심화 강의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보시면 리스트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스트 쭉 보시면서 판례 심화 강의에서 또는 판례 심화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에서 어떤 부분 설명했던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꼭 한번 리뷰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2023년도에 선고가 된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그 외에도 특허법원 사건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 특허법원 사건도 어떻게 조금 들어가 있냐면 여기 탑10 판례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 여기 몇 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특허법원 사건이 특허법원 사건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여러 가지 대법원 판결 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 그리고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논리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판례들 몇 개 선별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후 11268 사건 2022년도 거의 말에 선고가 된 판결이고 이거는 테마특허법 지금 판례집이나 테마특허법 기본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선고 날짜가 이렇지만 공개된 거는 사실 그 이후라서 책이 출간된 날짜 거의 그 직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록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탑10 판례 8번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얘다라는 거예요. 예. 증명 책임이 문제가 됐던 예. 2019 11268 사건.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도는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정당한 권리자의 판단, 즉 무권리자 추론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이슈인데 별표 3개만 그어져 있는데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내기의 사실관계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별표 3개밖에 안 놓은 이유는 사실 엄밀하게는 정당한 권리자 그리고 무권리자 문제가 지금 3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출제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표 3개를 부여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시험인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야 라고 안 봤다가 시험에 나오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중요한 판례 이 2019 11268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하고요. 다행인 거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례 심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심화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꼭 나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많이 중복되기는 할 거예요. 복습, 리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확인 대상 발명의 파악과 관련해서 2023년도 1월 달에 선고가 된 사건이 있는데 이 역시 다행히도 우리가 판례 심화 강의에서 다뤘던 대법원 사건이고 뭐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뭐 선고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는 뭐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체크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갈게요. 그 전제가 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 중에 좋아하는 주제들 몇 개 나오죠. 선택 발명. 감히 제가 S급으로 뽑는 주제인데 여기 새로운 법리는 없어요. 기존 법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냥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전자칠판을 통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좀 이따 태블릿 보면서 같이 자료 보면서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얘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매년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주제가 판례가 하나 또 설치가 됐어요. 균등론. 이거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판례 심화 강의에서도 제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균등 1요건과 2요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균등 1요건, 2요건 판단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이 고려를 해야 됐던 요소가 선행기술과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균등 3요건은 대법원 판시가 없는 영역인 만큼 이전에 설명을 드릴 때는 중요도를 상당히 낮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왔네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균등 1요건이든 2요건이든 3요건이든 전부 다 A급 쟁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겠죠. 이 판례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사실관계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고 판례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겠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2월 23일 날 선고가 된 자유실시 기술 법리와 공지예외 주장의 충돌이에요. 이 주제는 엄밀하게는 56회 때 문제 1번에서 간단하게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메인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고려해야 되는 요소로 나왔었고, 이전에는 특허와 관련해서는 지방보험 판시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다가 자유실시 기술 법리와 공지예외 주장이 충돌하는 디자인권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야, 디자인권 들고 왔어. 이거 공부량 늘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에 유추 적용해서, 특허 문제에도 유추 적용해서 나오기에 법리상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원심 법원의 입장과 상고심 대법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대법원 입장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특허랑 디자인이 차이가 없습니다. 원심 법리를 따져오면 특허랑 디자인이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대법원 법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특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별표 4개짜리, 뭐 얘도 감히 뭐 A급과 S급 스크가 어디 사이에 있는 주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얘네 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TMI를 이야기를 하고 하자면, 이 사건이 저희 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이 사건 저희 사무소에서 한 거라서 제가 사건 경과를 아주 잘 알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팀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저랑 그 친한 변리사님이 팀에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법리 주장할지, 논리 구성해 나갈지 저랑 의견 교환을 많이 했던 거라서 조금 TMI이긴 하지만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거 기존 법리 그냥 확인한 겁니다. 따로 공부하실 거 없어요. 그냥 가볍게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전자칠판으로 예를 설명드려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선발명과 동일한 특허 발명의 권리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A+B2라고 하는 발명을 갖고, 기술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사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는 준비 중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선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실시가 되어 있다,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시가 된 기술이다,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신규성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하셨죠? 신규성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밀이 해제된 상태에서 공연히 실시가 된 게 신규성이 상실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혼자 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히 실시됐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상세한 사실관계까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동업관계 또는 뭔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협력업체 을에게 이 선행 기술의 내용을 제공했어요. 야, 내가 이 기술 갖고 사업하려고 해. 이 아이템 어떤 거 같아? 우리 같이 협력하지 않을래? 을한테 기술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비밀 유지 약정이 있었대요. 계약상, 관습상 비밀 유지 약정이 있었다. 아직 공개됐다는 사실관계 없어요. 공지됐다는 사실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을이 동업관계에 있는 갑한테 이 기술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갑은 A+B1이라고 하는 발명을 완성해서 특허 출원을 했고 설정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효심판이 걸려왔습니다. 누가 무효심판을 걸었냐? 병이 이 특허권에다가 무효심판을 걸어왔어요. 뭐라고 무효를 주장하냐? 3.3조 1항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무권리자 출원에 의한 특허, 무권리자 특허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왜 무권리자 특허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병의 주장은 이래요. 야, 내가 A+B2를 동업관계에 있는 공유특허권자인 을과 갑한테 넘겼다. 근데 얘네들이 A+B1을 출원했네? 근데 이 A+B1은 A+B2랑 사실상 실질적 동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불과한데 내가 기술 내용 넘겼고 이거 베꼈네. 모인 출원이네. 정당한 권한 없이 나로부터 취득한 선발명을 모인해서 출원한 거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갑은 반박을 하겠죠. 갑은 뭐라고 반박을 했을까요? 내가 을한테 이거 넘겨받은 거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겠어. 그런데 나는 원래 이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이 A 더하기 B1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고 이거 준 것과는 별개로 내가 스스로 이거 완성한 거야.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변론. 이거 내가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모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쟁점이 됐던 건 이거예요. 모인하지 않았다. 우리 여태까지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주로 이 주제에서 무게중심, 키워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고 있었냐면 여기에 맞추고 있었어요. 남의 발명을 모인했다, 모방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부 구성이 변경이 됐을 때 발명을 한 자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거기에 전제는 타인의 기술 내용을 모인했다, 모방했다가 전제가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 모방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모방 안 했다. 병은 특허 발명은 선행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를 모방해서 출원한 것이기 때문에 무권리자 특허다라고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무권리자 특허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A 더하기 B2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았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메인 주제는 얘입니다. 무권리자 특허인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판례 페이지 쭉 찾아가시다 보면은 그 탑 8이라고 해서 2019후 11268이 있을 겁니다. 판례 심화 강의 5강에서 설명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일단 33 법문 그 판례 한번 흐름 한번 살펴보죠. 일반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판례를 보는 건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답안지 쓰실 때 뭐부터 쓰고 시작하시죠? 일반론 간단하게 쓰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관련 법조문 쓰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3조 1항 본문. 우리 특파권의 귀속 주체와 관련된 일반론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반 시 취급 무효사유다. 예, 그럼 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 무권리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갑과 병이 싸우고 있다고요. 모인했는지 안 했는지 갖고 싸우고 있다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즉 증명이 필요한 사실 뭐라고 하죠? 요증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 이런 법률적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증명책임의 분배라고 하죠. 이 무권리자 여부에 대해서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무효심판이거나 여러분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효심판은 직권주의에 의하니까 무슨 증명책임이 적용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권에 의해서 탐지할 수 있다,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관의 권한, 재량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증명책임은 심판 단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직권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심판 단계에서 그리고 그에 따른 심결 취소 소송에서 무권리자 출원인지 여부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당사자에게 있다. 그리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파권을 가진데 여기서 발명을 한 자라고 하는 건 특허법상 직접 규정은 없지만 발명 행위를 한 자,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죠. 구체적으로 무권리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 원심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 새롭게 설치가 된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판례가 이와 같이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 원심 사건입니다. 2018호 1349 사건에서 33조 1항 그리고 133조 1항 2호 똑같이 쭉 얘기를 하면서 발명을 한 자, 그 승계인, 즉 특파권을 가진 자가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까지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개량하거나 변형했다면 그 개량이나 변형이다라고 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기여한 사람, 그 사람이 발명자지 그 개량 전, 변형 전 발명에 대해서 특파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여전히 정당 권리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특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동일성 범위 내에서 내 발명과 동일성 범위 내에서
동일성 범위가 인정되는 그 기술적 범주, 범위 측면에서 내가 특파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권리자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내가 특파권을 가진 이 발명 범위, 이 권리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게 무권리자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모인 대상 발명과 실제로 출원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되며,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던 판례들은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타인의 발명의 일부 구성을 변경을 했을 때 그러한 변경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별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 등, 즉 실질적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 이것은 광의의 동일성이죠.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새로운 기여가 없다면 무권리자라고 했던 그 판례 기억나시죠?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었던 반면 이제 여기도 포커싱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해야 된다. 무단으로 출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평이 입증해야 되겠죠. 이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병도 값도 다 나름대로 막 증거 제출했을 거예요. 내 거 베낀 거다 막 주장을 했을 거고, 값도 내가 내 연구개발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져 왔으니까 나 이건 내가 만든 거다 막 저도 주장을 했을 겁니다. 이때 진위불명 상태에 놓였다면 누가 불이익을 얻는다라고요? 진위불명 상태에 놓이면 누가 불이익을 얻는다? 증명 책임을 가진 자, 병한테 불이익이 떨어진다라고요.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라고요. 무효 사유가 없는 거라고요. 본 사건은 그와 같이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입증 여부예요. 입증 여부. 특히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거 입증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되겠냐? 입증 책임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길에 그냥 참고 삼아 과거 특허법 펀시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그냥 한번 듣고 버리세요. 머릿속에 그냥 지워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판례 찾다가 약간 혼동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지우라고 없애시는 거예요. 특허법 펀시 중에 옛날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 도용한 것인지 쟁점이 됐던 사안이 있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동일하다는 것만 무효 심판 청구인이 입증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특허권자가 나는 정당하다, 정당한 발명자다, 정당한 승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해서 과거 특허법 판시 하나가 마치 이거는 무효 심판 청구인이, 이거는 특허권자,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과 같이 설시를 한 번 한 적이 딱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모든 특허법 판시는 얘랑 똑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얘랑 그냥 둘 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어떤 의미 있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거나 아니면 이 특허법원 판시와 같은 입장의 특허법원 판시들이 더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에 답안지로 얘를 써야 되냐, 실익이 있냐를 고민하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답안지로 쓰실 만한 실익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냥 하나 삐끗 나갔던 하급심 판시에 불과합니다. 답안지에 쓰셔도 전혀 실익이 없을 거예요. 감히 예상컨대 높은 확률로 배점기준표에 안 들어가 있을 거고, 채점하시는 교수님들, 아니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학 교수님들로서 아주 이게 권위가 높으시잖아요. 하급심 사건을 판례로 취급을 안 하시는 경우도 왕왕 존재해요. 그건 그냥 고등법원의 입장일 뿐이다, 특허법원의 입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하급심 사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이거 그냥 한번 듣고 넘기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린 결론 이걸로 갈게요. 둘 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병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심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동특허권자라고 하네요. 공동특허권자. 명칭인 이 사건 특허 발명은 공동특허권자에게 이 을입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제공한 선행 발명, 아까 병이 을한테 선행 발명 넘겼다라고 했죠.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어느 정도 심증은 만든 거예요. 법원 재판부에 이거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만하겠는데 라는 심증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때 기술적 특징이 있다. 기술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기본 상식 배경이 되는 내용이지만 구목표입니다. 구목표.
어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를 달성하는 수단, 이런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미래 나노텍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갑이 을로부터 선행기술 내용을 제공받았다 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완성했다. 그래서 병한테 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그래서 취득한 것을 무단으로 허락 없이 출원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무슨 상태? 진위불명이다. 진위불명. 상대는 베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특허권자도 자신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초로 재료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거 완성했었네. 그럼 그 전에, 그러면 얘의 완성 시점 전에 취득했다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출원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누구한테 불이익이 떨어지냐?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자, 병한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리자 출원이 아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무효사유 하나 더 주장했네요. 뭐 주장했죠? 내가 이거 갖고 먼저 사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신규성 부정된다. 진보성 부정된다. 라고 했던 겁니다. 다만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지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사업 형태를 보았을 때 계약상 또는 신칭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만 기술이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실시 기술들을 공지된 상태,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비밀 상태로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신규성 상실 사유, 공지 여부와 같이 문제로 나오기 좋겠네요. 그죠? 공연이 실실이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그래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의 거절 이유, 무효 사유도 없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본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수준이고, 다만 제가 판례 심화 강의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판례 심화 강의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판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지, 지금 우리가 본 건 뭐냐? 무효 심판을 청구했더니 이게 기각된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무권리자인지 이거 1쟁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신규성이 부정됐는지,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거 하나의 또 쟁점으로 나올 여지가 있겠죠. 근데 무효 거니까 기각됐다라고요. 특허가 유효하다라고요. 그럼 이제 병과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을까요? 여러분들이 문제 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문제 내면 좋을까요? 일단 공유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다각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공유자 1인이 침해 금지 청구할 수 있나요? 대답하셨죠? 공유자 1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타인의 무단 실시에 대해서? 배타적 지위가 있나요? 여러분들 알아서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병은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무효화 전략을 구축해 보니까 무효가 안 됐어요. 무효 사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근거한 여러 가지 항변도 불가능합니다.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실시 기술 항변 이런 것도 불가능해요. 이 사건에서 병은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여기서 뭐가 또 메인 주제로 나올 수 있을까요? 눈치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다 이미 생각하셨을 거예요. 선상효과 항변해야죠. 다음 문제로 같이 나오기 너무 좋겠죠. 사례형 문제로. 그쵸? 예,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록특강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예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리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판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학인 심판의 확인 대상 발명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극적이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소극적, 이것도 판례 심화 강의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소극적이라고 있어요. 소극적. 누가 청구하는 거죠? 권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에 대항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제품 등을 현재 제조 판매하거나 또는 제조 판매할 예정인 사람이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지금 사업가라고 해볼게요.
A1이라고 하는 기술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A1은 물론 예컨대 A1은 물론 A2까지 제품화해서 실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허권은 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어요. 확인 대상 발명은 뭘로 특정을 해야 되죠? A1, A2 둘 다 해도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시자가 나 이거 A2를 나중에 실시했을 때 권리범위 속하는지 미리 좀 확인해 구해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2와 A가 주인공이 돼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비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심판하다 보니까 또는 심판의 결과가 나한테 불리하게 나와서 소송 가다 보니까 정황상 이대로 하면 나한테 너무 불리한 심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부에 심판관 합의체 또는 재판부에 뭐라고 주장하냐? 재판관님 아니면 심판관님 이거 제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A1이 아니라 A2가 아니라 A1이에요. 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 주세요 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왜? 소극적 심판에서 실제 실시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제 실시하고 있는 건 A1인데 사업을 보니까 A1으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막 자기 사업 자료 증빙 자료 다 냅니다. 그래서 실시 자료는 분명히 A1인데 A2를 확인 대상 발명으로 특정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은 뭐다? 확인 대상 발명이에요. A1, A2다라는 거예요. A2. 그래서 아무리 얘가 A1이라고 주장하더라도 A1을 비교해 주세요라고 주장하더라도 A2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거 저 A2 저 실시해서 예정 없어요. 실시 안 할 건데요 라고 주장하면은 심판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이 없냐 있냐가 문제가 될 뿐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A2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건 소극적 심판에서 한정될까요? 왜 이 논의 자체는 소극적 심판에서 한정될까요? 적극적 심판은 실제 이 사람이 청구하는 거고 권리자가 청구하는 거고 실제 실시를 주장하는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심판 단계에서는 보정이 가능하잖아요. 제한 없이 보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이슈가 나오질 않겠죠, 통상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유난히 나오는 쟁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전제 상황은 이해되시죠? 심판의 대상은 뭐다? 확인 대상 발명. 실제 실시 발명과 서로 다르다라고 했지언정. 그래서 2020 후 11813 사건에서도 원래 존재하던 법리였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 대상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극적 심판에서 심판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심판 청구인 특정한 발명, 확인 대상 발명이 실시 가능성이 없을 경우 여기서는 제가 일단 전제로 했을 땐 실시 예정이다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심판관 합의체 입장에서 봤을 때 A1이랑 A2가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A1을 실시한다라고 주장하네. 그럼 심판관 합의체 입장에서는 얘로 바꿔줄 게 아니라 얘의 실시 가능성을 따져볼 문제지 심판의 대상을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시 가능성이 없을 경우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뭐다? 확인 대상 발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전 심결이 얘를 기준으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특허법원의 판결이 얘를 기준으로 나왔다. 그러면 해당 판결 심결은 심판 청구의 대상, 심판의 대상을 잘못 특정한,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는 거죠. A2 갖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전제예요, 전제.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법리들은 확인 대상 발명의 특정 그리고 파악이 전제가 됩니다. 확인 대상 발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확인 대상 발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전제가 돼요. 그리고 제가 판례 심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확인 대상 발명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 대상 발명은 뭐죠, 여러분들? 특허 발명의 비교 대상이에요. 특허 발명의 대비 대상입니다. 특허 발명과의 대비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어쨌든 지금 이론 설명 조금씩 계속 섞어서 들어가는 거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때도 확인 대상 발명을 어떻게 파악할지 아니면 적법 요건으로서
심판 청구 요건으로서 접법성 심리 대상으로서 예를 들어서 특정 여부를 따질 때에도 특정됐는지 아니면 뭐 확인의 그 특정된 확인 대상 발명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등록 권리 간 심판인지 이런 거 다 따져볼 때 전제가 뭐다? 전제가 뭐다? 확인 대상 발명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우리 침해 여부 판단할 때 아니면은 그 특허 요건 판단할 때도 기본적인 전제는 특허 발명, 출원 발명을 어떻게 해석할지였죠.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발명의 설명을 보충 참작할 수 있죠. 확인 대상 발명은 어떻죠?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 도면을 기준으로 설명서 도면이 제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140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서가 마치 명세서의 청구 범위와 같은 역할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설명서를 기준으로 도면을 보충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서에는 실무상 각각의 특허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가 각각 포함이 되어 있다 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비표가 실무상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상 가끔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도 설명서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얘까지 고려해서 파악해야 된다. 확인 대상 발명은 그 대비표가 포함된 경우 얘도 당연히 설명서의 일부다. 이를 고려해서 특정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는 특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특정 여부 따질 때도 확인의 이익 따질 때도 등록 권리 간 심판인지 여부 따질 때도 본안 심리할 때도 확인 대상 발명 파악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대비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도 이도 설명서의 일부로서 판단하고 취급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 대상 발명은 설명서 도면에 의해서 특정된다. 그래서 얘네들 기준으로 파악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설명서로 볼 수 있는 특허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의 대비표 역시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 A, 그리고 확인 대상 발명의 대응 구성 요소 A,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 B, 확인 대상 발명의 대응 구성 요소 B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경우가 실무상 왕왕이 아니라 많이 존재합니다. 이거 다 설명서 기재의 설명서의 일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지금 설명서랑 대비해 보니까 충분히 특허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표에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특허 발명이란 판단을 해 보니까 가사 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실시 발명과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파악되는 확인 대상 발명으로서 권리범위 비교를 해봤을 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그냥 법리 참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새로운 어떤 법리가 설치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냥 대비표도 설명서의 일부니까 이 역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판례 자료 갖고 계신 거 이렇게 쭉쭉쭉쭉 넘기시다 보면은 이거 판례 번호 찾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 밑에 지금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균등 3요건 2020 후 10210 사건 찾으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실관계가 전혀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취재 가능성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심도 있게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중에 실전 강의에서는 문제를 꽤나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법리 자체에 대해서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이루어진 특허권 발명의 특허권자고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프라임을 실시하고 있는 무단 실시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부 구성이 변경됐네요. 원칙적으로는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왜?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는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지고 따라서 청구 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 구성 요소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구성 요소, 유기적 결합 관계들을 그대로 포함해야만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게 원칙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구성 요소 환배 원칙, 문헌 범위라고 하죠. 다만 문헌 범위를 엄밀하게 고수할 경우, 구성 요소 환배 원칙을 엄밀하게 고수할 경우에는 미소한 회피 설계를 사실상 잡을 수 없게 됨으로써 특허권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게 돼요. 특허권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된다고요. 미소한 회피 설계를 잡을 수 없게 되면. 그래서 있는 주제가 뭐죠? 균등론이죠. 균등론. 균등론. 그래서 균등 1요건은 이 발명과 이 발명이 같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균등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균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발명이라는 말이 없을까요? 발명.
발명이라면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차 수준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과제 해결 수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해결을 위한 그래서 원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이 형식상 일부 구성 요소의 변경이 있더라도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가 관계에 있다면 그 실질적인 판단을 해봐서 균등 범위로 보아서 침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이게 균등 이론이죠. 그래서 얘 단순히 A, B, C의 형식 비교, A, B, C 프라임의 형식 비교가 아니라 얘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얘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로 등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뭘 비교해야 될까요? 과제 해결을 비교해야 되죠. 또 뭘 비교해야 될까요? 그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게 과제 해결 수단이라며 실질적으로 작용 효과가 동일한지 판단해야 되죠. 해결 수단으로서 실질적 비교를 하는 것이 균등 1요건, 2요건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균등 3요건은 이제 좀 더 이제 형식적인 판단이 좀 더 가미가 되는 거죠. C를 C'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출원시설과 균등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도모한다라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침해를 받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특히 이 입장과 이 입장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결론적인 가장 큰 그 판단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사이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참작을 해서 또는 이 사이에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기술 수준, 기술 상식을 참작을 해서 C를 C'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하그심 사건을 통해서 침해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했었고 이번에 대법원 사건을 통해서 도장이 찍어졌습니다. 침해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보성 판단과 다르죠. 서로 진보성 판단과 괴를 달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모든 이론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지기술,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균등 1, 2요건 어떻게 작용하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림 보고 어느 정도 이제가 아니라 그 강의 들으셨던 것들 한번 리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기술과 균등 1요건, 2요건과의 관계 지금 설명드리지 않지만 리뷰 꼭 해보세요. 2029 11813 사건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 그대로 들어와 있네요. 특허법 97조가 나옵니다. 97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는 사항에 의해야 된다. 42조에서 청구 범위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 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구성 요소, 그들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특정되어 있는 기재 사항이에요. 따라서 그 구성 요소, 유기적 결합 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허법의 이런 특허법 원리에 기초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게 구성 요소 완배 원칙, 문헌 침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헌 침해, 구성 요소 완배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고수를 해버리면 문헌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거를 침해로 못 잡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실질적인 이해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가 관계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과제 해결 원리가 같은지 그리고 그에 따른 그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균등 이론을 인정하는 것은 출원인이 청구 범위를 기재하는데 문헌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출원인이 출원 당시에 다른 제3자 경쟁자의 미소한 회피 설계, 사소한 설계 변경을 전부 다 예상해서 실시예로 청구항이 적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주변 한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너무 미흡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사소한 변경, 사소한 회피 설계, 미소한 설계 변경을 통한 우회적인
특허 침해 회피를 방치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허권에 대한 실효적 보호가 도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균등론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논거가 나왔네요. 여기 밑에는 결론이고 논거가 뭡니까? 균등론의 취지는 무엇이다?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뭐로부터? 사소한 회피 설계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출원 당시의 청구 범위의 문헌상으로 모든 걸 적을 수 없다라는 이 한계의 기초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침해 시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출원 이후에 그 사이에 공지된 자료라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작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 이후에 공지된 자료, 그리고 그 이후의 기술 상식, 기술 수준 등을 고려를 해서 침해 시를 기준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과 관련해서. 그리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어떨까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어떨까요? 전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소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지 안 다른지는 결론인데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왜 달라질 수 있죠? 둘 다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기능이 다르니까요. 침해 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고, 그죠? 사법 절차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요,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 확정하는 겁니까? 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확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의 보호범위 속보 판단이 그런 사법부 판단에 기속력을 미칩니까? 아니에요. 그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기능을 하죠? 항상 강조해드리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고유한 기능. 어떤 고유한 기능?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어떻게? 특허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 얘네들 사이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이 심판, 얘네들 사이의 분쟁이 어떻고가 아니라 이 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이거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줄게. 그럼 이걸 갖고 당사자들이 분쟁을 종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언제를 기준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다. 따라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이 기능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침해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현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심결시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이해되셨다면 이 문장으로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침해시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심결시를 기준으로 특허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의 권리 범위를 확인해 줌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심결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나셔야 돼요. 어떤 거하고 어떤 게 있죠? 자유실시 기술의 법리와 그리고 의식적 제외 법리. 이 사건에서는 의식적 제외 여부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태블릿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 전자칠판에서 설명드리는 마지막 판례가 되겠습니다. 2021 후 10473 사건이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이거 실제로는 디자인권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 과목으로 디자인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디자인 보호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후자의 경우에, 즉 지금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에서의 제도가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 보호법이랑 우리 특허 제도랑 디자인권 제도랑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제도, 이 특허 제도랑 공지 예외 주장 절차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일단 설명을 드리고 가볼게요. 특허권자가 일단 이거 그냥 디자인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디자인권자가 침해 주장합니다. 침해 주장이에요. 그래서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가, 특허권자라고 써놨는데 그냥 디자인권이라고 할게요. 항변합니다. 항변해요. 어떻게 항변하냐? 야, 네 디자인권 내가 보니까 이거 출원 전에 공지가 되어 있는, 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가 되어 있는 공지 디자인이네. 야, 이거 공지됐으면 너한테 무효 사유도 있겠네.
무효화 전략도 구축을 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합니다. 또 TMI지만 저희 사무소는 이쪽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무효 심판도 걸고 권리범위하게 심판에서 붙었는데, 이 사건은 권리범위하게 심판에서 나온 사건이고, 무효 심판의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효 심판 걸었어요. 죽어야겠죠. 왜? 공지됐으니까 죽어야겠죠. 근데 무효 심판 절차에서 권리자가 자기 공지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박권이라고 하겠죠. 디박권자의 의사에 기한 자기 공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지예외 주장을 했습니다. 특허법상 이거 가능하나요? 특허법상 특박권을 가진 자의 의사에 기한 자기 공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언제 절차를 거쳐야 되죠? 출원 절차에서. 출원 시에 하거나, 출원 시에 취직기재하고 30일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출원 시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절차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등록되기 전까지예요. 그죠?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설정 등록을 받기 전까지, 그때만 가능하죠. 등록 이후에는 자기 공지에 대해서는 공지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요. 우리 특허 제도에서는 특박권을 가진 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야, 출원 시 절차만 밟아. 그러면 공지된 거 아닌 걸로 봐줄게. 절차 안 밟았어? 보완 수수료만 내. 보완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의 주장 절차를 안 밟고 등록받으면 그 이후에는 자기 공지에 대해서는 공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요. 그게 특허 제도인데, 디자인 제도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무효 심판이 걸려왔을 때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의사에 기한 자기 공지 주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특허랑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사건 자체가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원심 사건에서는 이 디자인 제도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를 해가지고 특허법원 사건만 존재했으면 저는 이건 특허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법원 판시에는 이 디자인이랑 특허랑 차이가 없어요. 그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무효 심판 걸었는데 공지의 주장을 했고 공지의 주장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효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하냐?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을 합니다.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을 해요. 왜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하냐?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 의사에 기한 자기 공지면 이거 어차피 출원 전 공지됐다라고 하는 건 형식적 그냥 공지인 거고 어차피 얘 보호해 주려는 제도가 있는 거니까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 허용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랑 충돌되는 법리가 있습니다. 자유실시 기술 법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출원 전 공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기초에서, 그 말인즉슨 공공의 영역에 있다. 출원 전 공지가 됐다라는 사실을 신뢰한 실시자. 공공의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한 실시자,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효 심판을 걸어서, 우리라고 했네요. 얘네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무효 심판을 걸어서 이거 무효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먹히진 않았어요. 왜? 여기서 공지의 주장을 했으니까. 특허의 제도에서는 안 되지만 디자인에서는 됩니다. 공지의 주장을 했으니까 무효 주장이 먹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실시자 입장에서 뭐라고 어떤 법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무효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때 대응해가지고 공지의 주장 효력을 인정받은 건 알겠는데, 그 공지의 예외 주장을 하기 전에 이거 출원 전에 공지됐던 거지 않냐? 그러면 이 공지됐다는 사실, 공공의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한 제3자의 실시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냐? 자유실시 기술의 법리는 그런 거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우는 건 크게 두 가지 가치관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특허 제도, 디자인 제도, 이제부터 그냥 특허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특허 제도 하에서 이러한 제도를 두면서 절차적 시기적 요건을 두고 있죠. 이거 다 갖춘 것을 전제로, 이걸 준수한 것을 전제로 우리 법률에서는 분명히 권리자에 대해서 이 출원 발명, 특허 발명에 대해서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권리자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게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관도 맞아요. 공지예외 주장 제도의 실효성을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공지예외 제도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릉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요.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다. 공공의 영역에 있다. 자유실시 기술이다. 라는 것을 신뢰한 제3자의 실시도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요. 원심 특허법원은 어느 쪽의 입장을 들어줬을까요? 원심은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을 허용했습니다. 출원 전 공지를 신뢰한 제3자 보호 측면에서. 원심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 삼아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핵심 논거를 잡자면 이거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은 거꾸로 가겠죠? 대법원은 이걸 깨는 겁니다. 야,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 허용 안 해도 제3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아. 이걸 깨는 거예요. 논리 흐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원심은 이거 집중해서 이렇게 결론됐다. 대법원은 반대로 갔다. 그냥 결론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걸 깨는 거예요, 이걸. 그럼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예, 2020허 5412 사건이고요. 공지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 허용이 된다. 그럼 논거 보겠습니다. 명문의 근거 규정은 특허 요건, 디자인 등록 요건, 편의상 특허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허 요건 판단할 때 30조의 적용을 받으면 공지 예외의 적용을 받으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출원 발명 그리고 특허 발명이 됐을 때 이 발명의 특허 요건을 판단할 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다른 사람한테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심은. 예. 그래서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술, 디자인은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공공의 영역에 있으면 누군가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근데 그 예외를 준 게 공지예외주정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정이잖아요. 그 제도는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 요건, 디자인 등록 요건 판단의 예외에 불과하다. 이게 원심의 핵심입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은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권리가 이익이 뭔지 아시겠죠? 출원 전 공지됐다는 사실을 신뢰해서 실시한 제3자 보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 등록 요건 판단 문제로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특허 제도와 달리 디자인 제도는 무효 심판에서까지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디자인 제도에서 특히 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제3자의 자유실시의 이익을 해야 할 개연성이 있다,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원심 사건, 두 구절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3자의 자유실시, 출원 전 공지 사실을 신뢰한 자유실시의 이익이 침해되면 안 된다. 그리고 공지예외 주장제도는 특허 요건 판단 시의 예외 규정에 불과하다. 제3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출원 전 공지된 거고 그에 따른 자유실시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거 침해되면 안 된다. 이게 원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이제 대법원, 이쪽이 중요하죠. 아시죠? 대법원 들어가겠습니다. 논리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앞서서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 자유실시 디자인의 항변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했던 반면 대법원은 자유실시 디자인의 항변,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을 허용하지 않아도 제3자와의 이익 균형은 이미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아서 항변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뒤집힌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 쟁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에 근거가 되는 선행 디자인의 기초에서 자유실시 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문헌과 내용, 어떤 문헌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더 나아가 그 입법 취지는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유실시 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저랑 같이 특허법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자유실시 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 대상, 판례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내용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되는 공지 디자인 또는 이로부터 쉽게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게 자유실시 기술 법리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깨진다라는 거예요. 자유실시 기술 법리의 본질에 대해서 볼 건데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전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 규정 볼게요. 법 규정.
일단 특허로 그냥 혼용해서 특허로 약간 변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조 1항이 29조가 나오네요. 신규성이 상실되거나 진부성이 상실돼 흠결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조기 공개를 유도하고 연구 개발 활동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출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 제도화에서는 특허법 30조를 통해서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권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냥 특허로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문 내용을 보면은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자신의 등록 디자인,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대요. 디자인보호법 92조라고 하는데 특허법은 어떤 규정일까요? 특허법 94조죠. 특허법 94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근데 그 법문을 어디를 봐도 공지 예외 주장에 적용을 받은 앞선 출원 전 공지 기술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독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특허로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지 예외 주장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특허 발명으로 등록되더라도 30조에 적용을 받아서 등록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에는 명문에 아무리 어떤 걸 찾아봐도 예외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출원 전 자기공지에 대해서 30조 적용을 받았을 때 그 자기공지, 그 기술도 내 권리 범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 범위에 속한다, 권리 범위에 속한다. 동의어로 공공의 영역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권리 범위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 권리 범위에 속한다, 공공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실시 기술 법리의 본질은 뭐예요? 공공의 영역이니까 특허 발명과 대비해 볼 필요도 없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전제로 이루어지는 게 자유실시 기술이잖아요. 근데 전제가 깨지는 거예요. 애초에 공공의 영역이 아니다. 법문을 받아 이거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즉 출원 전에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 형식적으로 보면은 공공의 영역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공지예외 주장을 해서 등록 특허가 발생을 하면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독점 배타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 법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특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법률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본 겁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원심이 얘기한 것처럼 출원 전 공지 사실을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 공지 예외 주장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공지 예외 주장 의사에게한 자기 공지에 대해서 공지의 주장 인정하는 거 아무런 요건 절차 필요 없이 그냥 특박권자만 무조건 보호해 주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특박권자도 자신의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될 시기적 절차적 요건이 있고요. 12개월 내에 출원을 해야 되고 출원 당시에 취직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 이런 절차 시기적 요건들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특박권자를 아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출원 전 공지됐다는 사실을 알았던 제3자와의 이익 형량 측면에서 출원을 소급해주는 효력은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30조 특허법 기준 30조가 입법할 때 당시부터 제3자와 특박권을 가진 자 사이에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30조가 존중되더라도 제3자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입법 취지예요. 입법 취지. 아까 문헌 내용 입법 취지라고 말씀드렸죠. 입법 취지. 예, 그리고 이제 보다 결론적인 부분 가겠습니다. 자유실시 기술 디자인 법리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의사에게 한 자기공지의 대상이 됐던 선행 발명, 선행 디자인은 독점 배타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실시 기술 법리의 본질, 그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긴 글을 답안지로 서술하실 때 핵심이 되는 거 두 가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쭉 설명 들었는데 두 가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는 뭘 갖고 싸우는 거냐? 제3자 보호 그리고 권리자 보호의 이익 경량이 맞았다. 이익 경량의 이익 균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놓은 거.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놓은 거. 자유실시 기술 법리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결론 잡겠습니다. 제3자 보호 관점에서도 특박권자를 그냥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을 준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 결단에 따라서 이익 균형이 이루어졌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선의의 선실시자라면은 디자인 보호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허법에서도 선사용권 제도를 두고 있죠. 그리고 선사용권은 형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 무상의 실시 권한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정해진 권리자의 보호보다 우선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사용권 제도를 통해서 제3자 보호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법률 규정을 넘어서 제3자 보호가 권리자의 권리, 그러니까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지혜외 추정제도와 자유실시 기술 항변이 충돌한다면 어디가 우선돼야 된다? 법률로서 시기적 절차적 요건을 만족해서 법률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권리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시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렵죠? 어려운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도 원심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자인 제도의 좀 특수성, 디자인 제도는 무효심판 등록된 이후에 공지의 주장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랑 제3자 보호의 측면이 강조가 되었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자유실시 디자인이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장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큰 흐름이 이해되시죠? 이거 어떻게 답안지로 정리하시면 되는지 여러분들 한 잠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같이 태블릿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